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28번째 시간 음색의 다차원성과 합성음의 풀이의 분석과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음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소리를 구분해냅니다. 모든 소리는 서로 다른 음색이 가지고 있어서 음색을 사람이 구분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레이턴시 없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색이 무엇인지 정의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음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듯이 시각적인 정보에서 색상이라고 하는 색을 차용한 것입니다. 소리의 모양이나 느낌, 질 이런 걸 설명하는 단어로 음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색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소리에는 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맵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도 음색을 사운드 컬러라고 표시하지 않고 팀브레라고 표시하는 거랑 동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팀브레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음색이라고 하는 단어일 수는 있는데 팀브레라고 하는 게 그 음색을 표시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미국 표준협회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NC라고 하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음색을 음량과 음고가 같은 두 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다르다고 구별할 수 있는 청감적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길이와도 다른 판단 기준을 사용하는 청감적 속성이라고 덧붙이기도 하는데 되게 복잡한 말이죠. 실제로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음색을 뭐라고 정의하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거다. 그리고 음은 색깔이 있지 않은데 색깔이라고 표시한 건 영상에서 색상을 차용해서 쓴 단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음색은 어렵다. 음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음색은 이렇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음색은 이런 것이 음색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정의를 대부분 합니다. 음색은 이런 건 음색이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정의를 하고 긍정적인 정의, 음색은 이거다, 팀브레는 이거다 이런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음색이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1차원적인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원적인 변수라고 하는 건 음량, 음고, 음길이 같은 걸 1차원적인 변수인데 음량은 크고 작음, 저기 1차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음고도 마찬가지예요. 높고 낮음 1차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음길이도 길고 짧음의 잣대로 판단이 가능한데 음색의 기준의 잣대는 여러 가지가 되어집니다. 시각에서 색을 측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듯이 음색도 음의 색깔을 표현하는 여러 기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소리의 속성 중에 유일하게 음색만 다차원적인 잣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음색의 잣대로 탁한 소리와 맑은 소리가 있는데 탁함과 맑음을 구분해요. 구분해 놓고도 어느 게 탁하고 어느 게 맑다라고 하는 건 구분하지만 탁한 것도 동일하게 탁한 게 아니라 탁함의 진하기 정도가 다르고요. 맑음의 맑음 정도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굉장히 어려워서 음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음색을 설명할 때 기본음에 배음이 합하여진 소리를 음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소리, 자연계의 모든 소리는 합성음이죠. 합성음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소리가 아니에요. 한 가지 소리에 배음이 합쳐진 소리가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소리는 합성음이어서 복합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주파수가 섞여서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19세기 헬름홀츠는 배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배음이 별로 없는 소리는 부드럽고 유쾌하나 저음에선 둔한 소리를 낸다고 하였고 6배음 정도의 배음이 있는 소리는 배음이 없는 소리에 비해서 음악적으로 들리고 홀수 배음만 가진 패간 악기의 경우 공허한 소리가 나고 기본음이 크면 풍부하게 나고 기본음이 약하면 빈약한 소리가 되며 고배음의 소리가 세면 예리하고 단단하게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19세기의 헬름홀츠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는 여자가 말하는 것과 남자가 말하는 것을 즉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어른이 하는 얘기도 구분할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으면 여러 사람의 대화에서도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본음과 배음으로만 설명이 불과한 부분이 돼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막 섞여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여자가 말을 계속해요. 여자가 말을 하는데 여자가 말을 계속하면 기본음의 음량, 음고, 음길이가 계속 달라지죠. 말을 하니까. 지금 제가 떠드는 것도 말을 하니까 음량, 음고, 음길이가 달라져요. 그에 따라서 배음도 계속 변해요. 근데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는 즉시 구분해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와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인지 남자 어린아이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요. 남녀뿐만 아니라 사람 몇 명이 있는지도 알고요. 악기를 하면 악기 소리도 구분하죠.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랑 첼로를 구분해 내버리죠. 피아노랑 키보드를 구분해요. 네요. 여러 가지 악기가 막 섞여 있는데 이건 무슨 악기, 이건 무슨 악기 막 이렇게 구분해 내요. 근데 소리의 연속성 측면에서 음색을 생각해 볼 때 비슷한 악기의 소리를 구분해내는 능력은 많은 시간을 들려줄수록 잘 구분해냅니다. 많은 시간을 들려줄수록 잘 구분한다는 건 우리 머리에 기억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수록 소리를 잘 구분해낸다. 이런 건 소리를 구분할 때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들려준다는 건 0.1초 들려주는 것보다 5초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잘 구분해낸다 이런 얘기도 되죠. 빅데이터에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으니까. 음색을 구분할 때 기본음의 배음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패턴의 변화, 연속된 합성음의 변화 패턴을 인식하는 게 음색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음색이다 라고 하진 않아요. 이런 걸 다 하나가 음색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이게 음색을 정의하는데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복합진동은 사인파를 합성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푸리의 분석에서 표시를 합니다. 모든 종류의 합성파, 우리 자연계에 있는 모든 합성파는 사인파의 주파수와 그 자연수 배수 관계에 있는 소리의 합성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음의 진폭과 위상을 분석해서 원래 소리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음석 분석 장치를 만든 것이 스펙트럼 분석이고요. 옆에 이 그림이 스펙트럼 분석인데 이건 FFT, 요 위에 거는 FFT 분석이고요. 요거는 RTA 분석입니다. 이 스펙트럼 분석을 가지고 주파수의 합성음을 한 번에 볼 수도 있고요. 주파수 배열, 주파수 시간별, 주파수 크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스펙트럼이다. 우리가 튜닝할 때 쓰는 RTA도 스펙트럼 분석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스펙트럼 분석으로 음색의 기본음과 배음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종류의 악기라도 공통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데 같은 음색으로 우리는 느껴요. 우리는 같은 음색으로 느끼지만 패턴이 공통되지 않아요. 실험할 때마다 다른 패턴을 보이고요. 근접한 음정에서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연주할 때마다 다르고요. 주변 온도 환경에 따라 다르고 연주하는 악기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전히 청감적으로는 같은 악기로 들리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런 게 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몇 번째 배음이 크고 몇 번째 배음이 작다 이 정도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공통점 가지고 이게 배음 때문에 음색이 이렇게 들린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시간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음색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에 별로 얻은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음색 구조를 추정할 수 있을 뿐 구조를 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스펙트럼 분석으로도 소리의 구조를, 음색의 구조를 알아가는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푸리의 분석을 가지고 푸리의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리의 분석을 반대로 하면 소리를 합성할 수 있는데 이걸 푸리의 합성이라고 해요. 순음의 사인파와 진폭, 위상을 조절해서 합성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오른쪽에 기본음이 있고요. 2차 배음, 3차 배음, 4차 배음 이렇게 오면 요게 요런 톱니파가 만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각파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런 피크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양을 합성음의 몇 배음을 어떻게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죠. 신디사이저가 그런 작업을 하는 장비고요. 분석에서 합성음을 분석했듯이 특정 합성음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파형하고 스펙트럼 간에는 일대응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근데 음색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파형에서도 다르게 들리고요. 사람한테 같은 음색이라도 파형이 다르고요. 그래서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에요. 파형과 스펙트럼은 1대1 대응인데 음색은 1대응 대응이 아니다. 그래서 파형 또는 스펙트럼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음색이 아닌 것. 물론 파형 스펙트럼으로 표시되는 배음 관계는 음색에 많은 영향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에 무게를 두고 싶다는 게 요즘의 음색에 대한 결론입니다. 물론 요새 이제 그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소리의 음색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물론 더 많은 것이 밝혀졌겠죠. 대부분은 기본음의 배음 플러스 시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음색이 규정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규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정확하게 음색이 뭐다라고 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오늘 음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색은 무엇이다? 영상에 있는 색깔을 차용해서 만든 표현이고 원래 음색이 아니라 맵시라고 표시를 한다. 왜 맵시라고 표시를 하냐면 소리의 어떤 모양을 연속적으로 표시한 것인데 기본음의 배음 플러스 시간적인 연속성을 같이 봐서 사람의 뇌에 있는 빅데이터와 비교해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음색이에요.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 여자아이인지 뭐 무슨 악기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음색을 확인하는 능력인데 음색은 아직도 어떤 것이 음색을 규정하는 정의하는 방법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컴퓨터 기술 발전해서 음색을 인위적으로 합성해내는 것들은 일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